안녕하세요. 우여곡절이 많은 60여 년의 인생을 산 여자입니다. 살면서 어떤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냥 그게 옳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요. 하고 나서도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맞는 일이었을까? 살면서 수백, 아니 수천, 수억 번의 고민을 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역시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내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나면 또 그렇게 달콤한 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제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커다란 교훈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이타적인 삶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적당히 착하게 살았고, 적당히 제 실속을 챙기고, 적당히 뻔뻔하고, 그렇게 적당히 베풀면서 살아서 어찌 보면 더 정없이 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서른에 만나 결혼한 남편은 늘 봉사나 기부를 숨쉬듯이 하는 사람이라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제가 비교적 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네요. 친절과 헌신에는 그 총량과 기준이 없으니 그저 나중에 후회 없이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죠. 근데 그런 적당했던 제 인생에 마치 신이 앞으로의 인생도 적당히 살 거냐고 테스트를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토요일 초저녁에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밥은 안 먹고 치킨을 한 사코 시켜달라고 시위를 해서 두 마리를 시켜서 온 가족이 저녁 대신 닭을 뜯었습니다. 근데 많이 먹을 거라고 두 마리를 시키라고 한 아들은 다리 세 개를 먹고 배가 부르다고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더군요. 저도 남편도 입이 짧아서 애매하게 남은 치킨을 다 모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골목에 바로 분리수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서서 뚜껑을 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지켜보는 것처럼 얼굴이 간질거려서 옆을 딱 보니 바로 옆 골목 어귀에서 어떤 꼬마 한 명이 저를 빤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라서 헉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린애 하나가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왜 저렇게 보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랑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네요. 계속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수도 없어서 저는 통을 열어 남은 고기들을 통 안으로 쏟고 박스는 옆에 분리수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집으로 가는데 제 발자국 소리에 맞춰 따박따박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그 꼬마애가 음식물 쓰레기통 앞으로 와서 바닥에 떨어진 치킨 한 조각을 후다닥 주워서 입으로 넣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버리면서 미처 떨어진 걸 몰랐는데 그걸 멀리서 보고 있던 애가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와 저의 첫 만남이었네요. 그 광경에 경악이나 당황보다는 마치 정말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았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쩌릿하고 울렁거리는 게 저는 본능처럼 제가 보든 말든 버려진 치킨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제 인사나 질문에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여전히 입에 치킨을 문 채로 커다란 눈만 또르르 굴려서 저를 쳐다봤고요. 근데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니 이 아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옷도 신발도 눈으로 눅눅한 게 보일 정도였고 치킨을 꽉 쥐고 있는 손도 까맣게 타 있었네요. 집은 어디야? 배고프니? 여전히 그 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제 질문이 많아질수록 뭔가 더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일단 아이 눈높이에 맞게 쭈그려 앉았고 아이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배고프면 뭐 먹을까?
아줌마 집은 저기 저 집이야. 대문 보이지? 배 많이 고프면 가서 밥 먹자.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그 치킨보다 더 맛있을 거야. 어? 괜찮아. 걱정 마. 다 먹고 아줌마가 집에 데려다 줄게. 저는 마치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하는 것처럼 또박또박하게 말을 했고 크게 율동까지 했어요. 아이는 한참을 저의 원맨쇼를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제가 내민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그래, 걱정 마 라는 말을 하면서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간 사람이 웬 꼬질꼬질한 아이와 손잡고 들어왔으니 저희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하고 당황해했죠. 뭐야? 누구야? 아, 여기 앞에서 만났어. 근처에서 사나 봐. 쓰레기통 앞에서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보고 있더라고. 아, 일단 알겠어. 근데 씻기는 것부터 해야겠는데? 내가 씻길게. 그럼 씻기면서 이름이랑 나이도 한번 물어봐봐. 남편이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아이의 이름이 윤진수이고 나이는 저희 아들과 똑같은 9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9살? 우리 명훈이랑 동갑이라고? 전혀 그렇게 안 보여. 난 유치원생인 줄 알았지. 내 생각에는 못 먹어서 아마 몸집이 왜소한 것 같아. 아까 씻기면서 보니까 아우 너무 말랐더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다 나오더라니까. 근데 애가 참 착하고 순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세탁기에 돌리고 바로 밥을 펐습니다. 아이는 산만하게 쌓인 고봉밥을 2그릇이나 먹었네요. 너무 급하게 먹길래 저와 남편은 천천히 먹으라고 밥솥에 있는 밥 다 먹어도 되니까 골고루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진수야, 진수는 어디 살아? 아까 아줌마 만났던 골목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집이 어딘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신진 슈퍼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3번째 있는 문. 그 슈퍼 골목이면, 아, 거기 재개발 단지인가 보다. 그럼 진수야, 엄마랑 아빠는 같이 살아? 없어요. 아빠는 하늘 날아갔고, 엄마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지금은 누구랑 살고? 할머니. 할머니랑? 그럼 지금 할머니 집에 계실까? 몰라요. 엄마처럼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똑같이 난처한 얼굴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간 것 같은데 같이 살게 된 할머니까지 집에 없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경찰이나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나 싶었죠. 일단은 아이의 집부터 가서 상황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이와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는 재개발 단지가 있었는데 거의 대다수의 집이 비워져 있었고 일부만 남아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집도 그런 경우였겠죠. 아이의 손에 이끌려간 집은 상상보다 상태가 더 나빴습니다. 일단 전기나 가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작은 현관 앞에 있는 커다란 손전등을 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여름인데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집안 전체에 돌아서 등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네요. 정말 집은 며칠 동안 아이 혼자 있던 게 분명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져 있고 생활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이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나오는 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근처에 너부러진 고지서 봉투에 동네 이웃입니다. 진수가 혼자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잠시만 맡겠습니다. 집에 돌아오신다면 연락 주세요. 라고 적고는 제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마저 적고 진수와 함께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이와 더 대화를 한 후에 아이의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일을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이를 저희 집에서 재우고 다음날 월요일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아이 집 주소지에 있는 보호자 이름과 혹시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나 건너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반나절 끝에
이틀 전에 동네 골목에서 폐지 리어카와 자동차가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리어카 주인이 바로 아이의 할머니라는 걸 알아냈네요. 할머니께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는 걸 알고 바로 진수를 데리고 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셔서 미처 손주의 안위를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봐달라 부탁할 수 없던 상태였던 거고 아이는 그렇게 며칠 혼자서 방치됐던 겁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할머니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온 제게 자초지종을 듣고 정말 고맙다고 내가 사경을 헤매면서도 계속 진수 걱정을 했다고 하시면서 우시더군요. 근데 아이가 할머니를 다시 찾아서 다행인 것과는 별개로 할머니께서는 교통사고로 엉덩이 골절을 좀 크게 다쳐서 더 이상은 폐지를 줍는 일을 못하실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좌절하셨죠. 아이고, 이걸 어째. 내가 우리 진수 학교 보내려고 그 돈 모으는 건데 이제 그거라도 못 모으면 우리 불쌍한 손주는 무슨 돈으로 공부시켜. 내가 못 산다 정말. 이걸 어째. 이걸 어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아이의 집에서 그 수입이 끊기게 됐으니 아마 눈앞이 깜깜하셨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일을 못하신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몸이 나으신다고 해도 당장은 할머니께서 받으신 사고 합의금으로 어찌어찌 살 수 있겠지만 아직 9살인 손주를 혼자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본적이지 못해도 좀 진수가 살기 편하게 도움 줄 수 있을까? 당신 진짜 진수한테 빠졌구나. 어디서 마음이 그렇게 약해진 거야? 애가 딱하잖아. 아휴, 모르겠어. 그 쓰레기통 앞에서 누가 버린 음식 주저함도 없이 바로 주워 먹는 그 간절함을 봐서 그런가? 진수만 보면 괜히 가슴이 짠하다. 게다가 우리 명훈이랑 동갑이잖아. 진수를 보면 우리 명훈이 생각도 나고 우리 명훈이는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그 어린 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애가 선택권도 없이 그저 그 상황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그럼 작게나마 후원이라도 할까? 우리가 후원자가 돼서 진수가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거야. 성인 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비 같은 거. 저와 남편은 상의 후에 아이의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후원자가 돼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급작스러운 제안에 놀라시기도 했고 그냥 뭐라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진수만한 아들이 있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진수를 돕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쓰레기통 앞에서 시작된 아이와 저희 가족의 인연이 후원이라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아이의 후원을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이 또 신경을 쓰게 된 게 있는데 바로 아들이 부모님이 동갑인 아이를 챙긴다는 걸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들에게도 그전보다 더 섬세한 관심을 쏟았어요. 그 후에 할머니께서는 퇴원을 하시고 아이는 다시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이 마련한 새 책가방을 메고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사고 새 필기용품을 들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일단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사용할 물건들과 옷을 새로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도 없는 게 많아서 그것부터 채워줬네요. 아이는 말로 감정을 전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남편이 후원용품을 보내거나 직접 주고 나서 다음날 대문 안으로 편지가 하나씩 들어오더군요. 직접 두고 간 건지 대문 아래 틈으로 넣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아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거긴 아이답지 않게 깨끗한 글씨로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신발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신발 신고 축구를 했어요. 아줌마가 사주신 연필하고 노트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오늘 본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라는 마치 일기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편지를 고이 간직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아이의 인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벅차오르게 만들기도 했고, 또 그 얄팍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어요.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거에는 병원 진료도 포함됐어요. 할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없으니 제가 제 아들과 데리고 다니면서 기본적인 알러지 검사를 하거나 건강검진도 하고 예방접종을 마쳤죠. 어머, 진수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네? 견과류 알러지가 뭐야? 견과류는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견과류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심하면 목이나 폐까지 무리가 가서 숨쉬기도 어려워. 헐, 야, 윤진수, 너 땅콩 들어간 초콜릿도 못 먹겠네? 짱 불쌍하다. 불쌍할 게 뭐 있어. 그거 말고도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진수야, 학교에서 먹는 거 조심해야 돼. 알았지? 담임 선생님께는 아줌마가 연락할 테니까. 아이는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는 그 관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2학년에 올라가고 3학년에 올라가고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늘 반에서 반장을 했고 또 성적도 나날이 늘었어요. 학원은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원래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건지 성적이 우수해서 선생님들마다 후원자인 저를 만나면 아이 칭찬을 그렇게 하셨네요. 혹시 애가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무리를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종종 만나서 외식을 할 때마다 제가 공부를 좀 쉬엄쉬엄 하고 밖에서 더 뛰어놀라 해도 아이는 그냥 수줍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좀 구김살 없이 그 나이대에 맞게 해맑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올라갈 때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이는 다시 어린 나이에 큰 이별을 겪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혼자 두고 가는 손주가 끝내 마음이 밟혀서 원래 제게 다른 부탁 하나 하지 않으시던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우리 미애 씨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내가 그동안 빚을 많이 졌어. 우리 진수가 요새 웃고 사는 게 다 우리 미애 씨 가족 덕분이에요. 아휴, 우리 불쌍한 진수. 내가 매일같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고 있어요. 애미애비도 없이 혼자 남은 진수. 그나마 이 헬미가 가족이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미애 씨, 이 늙은이가 염치도 없이 딱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진수, 제발 나 죽어서도 외롭지 않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나중에 아이의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아이를, 진수를 아예 양자로 들여오는 게 어떨까 하고요. 남편 또한 제가 말하기 전에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아이의 후원을 시작할 때부터, 아니, 집에 들이고 씻겨서 배를 채워줬을 때부터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일회용적인 도움을 주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아이를 저희 집에 들였을 때 아이는 저희 부부의 마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라고 해도 일단 입양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아이가 저희와 한 가족이 되는 걸 원할지 알아야 했고, 또 저희는 아들의 의견도 들어야 했으니까요. 저희 아들은 아이와 친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매번 주의를 줬었으니까요. 다행히 혼자 남은 아이에게 앞으로 저희 가족이 돼서 살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아이는 그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원치 않는다면 호칭을 엄마나 아빠라고 안 불러도 된다고 했지만 꽤 쉽게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문제는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입양 얘기를 꺼냈을 때 아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가 이제 가족으로 들어올 건데 괜찮겠냐,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냥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게 아들이었거든요. 생일로 치면 아이가 아들보다 생일이 좀 빠르긴 했는데 제가 괜히 형 동생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이름으로 부르고 친구처럼 지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종종 아이를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하며 돌멩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섭게 아들을 혼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갑자기 새 식구가 그것도 같은 나이의 동급생과 형제가 돼서 혼란스럽고 불만 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들에게 네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진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 천천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했고요. 아이에게도 아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시간을 길게 잡고 가까워지자고 말하기도 했죠. 아이는 그 때문에 집에서 더 눈치를 보게 됐지만 아들은 더 아나무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치료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도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아들도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아이를 양자로 입양한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아들과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때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고 또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 둘이 연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아이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반이었는데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있던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괴롭힘 현장을 발견하고 제게 연락을 한 거예요. 명훈이가 진수한테 글쎄 억지로 이걸 먹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수가 알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훈이는 장난이었다고 하고 진수도 안 먹고 뱉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담임 선생님이 제게 내민 건 땅콩이 들어간 초콜릿이었어요. 순간 어질했습니다. 내가 괜한 객기로 능력도 안 되는데 아이를 입양했나? 나와 남편의 선택 때문에 아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나눠 가져야 하는 아이를 미워하게 됐고 또 그 아이는 그 미움을 받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아들의 행동이 악질적이었지만 행동의 기저에는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분명히 훈육이 필요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최명훈, 진술 왜 그렇게 미워해? 진수가 그거 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이, 장난이라고. 장난도 못해? 언제는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라며. 너 엄마랑 말장난하니?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다른 애들이 너한테 그러면 너도 그거 장난이라고 생각했을까? 엄마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네가 원치 않으면 진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친구, 또래 친구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네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 아빠도 엄마도 진수도 기다린다고. 근데 왜 그렇게 진수를 못 괴롭혀서 그래? 어? 진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 저도 남편도 아들을 기다려주고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아이와 아들은 절대 친해지지 않았고 종종 아들은 아이를 괴롭혔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명훈이가 너무 못살게 굴지 라고 말하면 아이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명훈이도 이해해요. 갑자기 같은 아들이라고 제가 온 건데 미울 수도 있죠. 그냥 이 문제로 엄마랑 아빠가 저 데려온 거 후회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후로는 아이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와 남편의 선택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정말 아들로 받아들인 이상
괜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후회한다면 정말 아이를 온전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요. 아직 어린애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안 후로는 저도 남편도 마음을 굳게 먹었네요. 애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지망해서 갔습니다. 학교라도 따로 다니면 부딪힐 일도 없으니 더 낫지 않을까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명훈이가 저와 남편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명훈이는 성적에 맞춰서 지방 전문대 진학을 했고 진수는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명훈이는 원래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저도 남편도 괜히 싫어하는 공부 시키지 말고 다른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 기술을 배워서 살길 바랬거든요. 진수는 학교 성적이 늘 좋아서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켰고요. 근데 애들이 대학에 들어간 지 아직 1학기도 지나지 않았을 때 명훈이는 돌연 학교를 자퇴하더니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놀랐지만 명훈이가 아무래도 본인의 길이 아닌 것 같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진로를 다시 정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렇게 군대에 갔다 온 명훈이는 저희 부부에게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손을 벌렸어요. 대학교도 자퇴했으니까 3년 학교 다닐 등록금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그럼 그걸로 알아서 식당 차릴게요. 군대에서 만난 선임이랑 같이 대학가에서 술집이나 창업하려고요. 저는 명훈이에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명훈이는 막무가내였어요. 본인을 설득하는 저와 남편에게 공부 잘하는 아들한테는 돈 주는 게 안 아깝고 공부 못하고 지방 전문대도 자퇴한 아들한테는 투자하기가 그렇게 아깝냐고까지 해서 끝내 사업 자금을 받아갔네요. 저희 명훈이가 건방진 말을 한 건 맞지만 저도 남편도 늘 마음 한켠에는 명훈이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와 남편의 선택 때문에 명훈이가 부모에게 받을 관심을 나눠받아야 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명훈이는 원하던 대로 대학가에 술집을 차렸고 진수는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로스쿨 안 가고 그냥 취업하겠다고 했는데 저와 남편이 극구 말리고 법대 간 게 아깝고 원래 변호사 되고 싶지 않았냐고 설득을 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진수가 로스쿨에 다니면서 밤낮 없이 공부를 하느라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적을 때 명훈이는 아예 자취를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예상치도 못한 소식을 들고 오더라고요. 바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본인 술집에서 알바하던 알바생인데 연애를 한 지 반년 정도 됐고 이번 연도에 결혼을 한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안 가 임신까지 하더라고요. 속전속결로 후다닥 해치우는 명훈이 덕에 나이 50에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됐네요. 하지만 며느리도 손주도 참 예뻤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애틋하기도 했고 어린 만큼 질문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귀엽기도 했고요. 근데 그 어리숙함이 끝내 독이 되더군요. 처음에는 그 미숙함이 그저 그 나이 때 어련히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나이에서 오는 미숙함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의 타고난 성격이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받는다던가 시댁에 자주 오길 바라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사도 안 지내서 그냥 명절에 만나서 외식을 하든 집에서 해 먹든 같이 밥 한 끼 먹는 걸로 만족을 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종종 서로 생각나면 연락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며느리가 그 전에 저희 집에서 갓김치를 먹고 너무 맛있다고 친정 어머니가 갓김치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사 먹는 김치였는데 김치를 새로 주문하러 갈 때 그 김에 사돈 댁에도 보내려고 며느리에게 주소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네요. 근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2번 정도 했는데 안 받길래 그냥 문자로 그 김치 주문하러 가는데 사돈댁 주소 좀 문자로 남겨주렴 하고 보내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 명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 그래, 했어. 미니 친정 주소 좀 물어보려고. 아유, 엄마, 미니한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미니가 엄마 전화만 오면 가슴이 떨린다고 하잖아요. 부담스럽다고. 뭐? 아니, 내가 몇 번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평소에 미니한테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오늘 한 것도 거의 몇 주 만에 한 것 같은데. 근데 미니가 왜 엄마가 부재중 전화 남겼다고 치를 떨어요? 아무튼 미니한테 연락 좀 작작하세요, 진짜. 엄마도 시어머니라고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그저 시자만 들어가면 뭐든 싫다는데 그게 이런 건가 봅니다. 성가시고 괜한 배려를 한 것도 아니고 먼저 본인 입으로 친정에 보내고 싶다고 한 김치 보내준다고 주소 묻는 것도 싫다고 하니 저도 에너지 낭비할 것 없이 그냥 아예 신경을 꺼버렸죠. 어처구니가 없는 게 나중에 또 그 김치 보내달라고 따로 연락 온 거 아시나요? 참나. 그냥 문자로 그 김치 파는 가게 주소만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로스쿨에 들어갔던 진수가 변호사 시험을 막 앞뒀을 때였어요. 저도 남편도 큰 시험을 앞둔 진수 걱정에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민해져 있었는데 그때쯤 명훈이가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리는 게 늘어만 가더라고요. 원래 종종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나 남편이나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와줬습니다. 명훈이에게는 가정이 있고 또 어린 손주가 있으니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 있구나 하고 안쓰러운 마음에서였죠. 근데 그게 점점 선을 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돈이 모두 며느리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휴대폰 문자 메신저에 보면 원하는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진이 매번 명품 가방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냥 가방 사진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며느리인 겁니다. 아니, 남편은 매달 집에 와서 돈을 받아가는데 며느리는 한 개에 4,500 하는 가방을 그렇게 몇 개씩이나 들고 다니더니 하루는 손주를 잠깐 저한테 맡긴다고 왔었거든요. 그때 타고 온 차에 글쎄 새로 뽑은 것 같은 외제차더라고요. 그 후에 또 명훈이가 돈 달라고 와서 그냥 보냈습니다. 네 아내한테 외제차나 명품 가방 사주려고 돈 받으러 온 거면 그냥 가라고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가져간 거라면 저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명훈이에게는 더 이상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벌어서 살라고 하고 보냈네요. 명훈이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 지금 힘든 거 안 보이냐고 부득부득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저희 부부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근데 그 후에 명훈이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술에 만취를 해서 집에 전화를 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닌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서 안 도와주는 건가? 장래에 변호사 될 아들이 있어서? 명훈아, 너 술 먹었으면 그냥 자라 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잠깐만. 끊기만 해요? 네? 엄마, 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돼서 돈 한 푼 안 준다고 우리 집더러 거지 집안이래. 네?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안 준다고 마음이 거지인 집안이래요. 나 이렇게 돈 없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아예 안 만났을 거래요. 진짜 거렁뱅이 같은 게 누군지 생각 좀 해봐라. 사치나 하려고 돈 빌리는 너희인지 아니면 자식 제대로 사람 구실하며 살았으면 해서 지원 끊은 나랑 네 아버지인지 그만 끊는다. 너 이렇게 부모도 못 알아보고 주정할 거면 아예 연락하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통화 이후에 저는 따로 며느리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집 근처 커피숍까지 가서 며느리에게 이제 명훈이한테 일체 금전적인 도움 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남편 앞세워서 구걸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일을 하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분한지 눈만 내리 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밤에 술에 잔뜩 취한 명훈이가 집에 왔어요. 진수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집에 없었고 저와 남편만 있었거든요. 뭔가 잔뜩 성이 나서 들어온 명훈이는 갑자기 정말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명훈이 너 뭐 하는 짓이야? 몰라서 물어요? 엄마가 미니한테 가서 이상한 소리 했다면서요. 미니가 지금 나랑 못 산다고 하잖아. 나같이 시댁도 무능력하고 꼰대 같은 집안하고는 못 산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있는 화병을 들어 깨고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나중에는 아예 식탁까지 엎으려고 해서 남편이 말렸더니 부모도 못 알아보는 건지 남편까지 밀고 옆에 있던 저도 밀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본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처음으로 명훈이의 뺨을 내리쳐 버렸네요.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아내 말 하나 이리저리 휘둘려서 부모도 못 알아보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행여 나중에 원망하고 상처받을까. 나랑 네 엄마가 얼마나 참으면서 살았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당장 나가! 아, 그러셨어요? 죄송하게 됐네요. 나도 이렇게 그지 같은 집구석 제발 오라고 해도 이제 안 와. 명훈이는 마지막으로 식탁 의자를 발로 꽝 차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행여 집에 온 진수가 난리가 난 집을 보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걱정을 할까 싶어서 화를 삭힐 틈도 없이 집 청소를 했네요. 바닥에 깨진 유리병을 치우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명훈이는 정말 진수를 데려온 이후부터 점점 엇나가다가 저런 인간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건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 저도 남편도 노력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된 건지 하는 생각에 허무해졌네요. 가뭄에도 단비가 온다고 그렇게 암울했던 저희 집에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진수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렇게 바라던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된 거예요. 합격 발표 당일에 진수는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절을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엄마랑 아빠가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만났던 진수가 윤진수에서 최진수가 되어 제 아들이 되고 어엿하게 본인의 꿈을 이루다니 기쁨과 보람보다는 그저 지금까지 묵묵하게 버틴 진수가 애틋하고 또 고맙기만 했습니다. 또 진수의 성공이 빛이 날수록 괜히 명훈이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졌네요. 그렇게 진수가 시험에 합격하고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저희 가족을 덮쳤어요. 남편이 담낭한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미 이기가 지나가 간이나 담관까지 퍼진 상태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담낭암은 암 중에서도 초기 증세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그런 경우였어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반년도 안 됐죠. 진수는 남편의 암 진단 소식을 듣고 막 들어간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아빠를 어떻게 돌봐요. 아버지 부축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제가 아빠 옆을 지킬게요. 진수도 저도 남편 옆에 꼭 붙어서 조금이라도 더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뭐든 했고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의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진수가 남편을 업고 다니기도 했죠. 남편은 그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절대 후회가 없다고 진수 변호사 되는 거 보고 가서 다행이라고 했고 제게 고맙다고 제가 그간 남편의 삶을 완성시켰다는 말을 하고
눈을 감았죠. 명훈이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인 게 생각이 나는지 후회하는 게 많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이죠. 근데 그래서 표정이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명훈이는 그때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 후에 집에서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명훈이에게 따로 아버지 물건 중에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고 문자를 남겼었거든요. 그 문자를 받고 집에 온 명훈이가 바란 건 생전 남편이 읽던 책이나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던 안경, 쓰던 로션 냄새가 짙게 밴 손수건도 아니었어요. 아빠 재산이랑 보험금 나온 거 윤진수 그 자식한테도 줄 거예요? 아니죠?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직 생전 작게 무역회사를 해서 재산을 모은 남편의 돈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명훈이가 집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재산을 지가 보기에 굴러들어온 진수에게 조금이라도 갈까봐 무서워서 찾아온 거였어요. 윤진수가 아니라 최진수야. 그리고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왜 벌써 재산을 나눠줘? 또 돈 얘기할 거면 차라리 오지 마라. 그게 엄마 재산도 아니잖아요. 나도 받을 권리 있다고. 보험금이라도 나눠주든가. 저는 그대로 명훈이를 쫓아냈어요. 줄 돈 하나도 없다고 돈 얘기 너한테 할 만큼 했으니 두 번 다시 하지 말고 할 거면 아예 오지도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명훈이는 끈질겼어요. 당장 돈에 눈이 먼 괴물이 된 것 마냥 집에 찾아와서 저를 위협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부르라고 아주 배짱을 부리는데 그러다가 끝내 제게 폭력까지 쓰더군요. 매번 위협만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 혼자 있으니 애가 분간을 못하고 고삐가 풀려서 덤비는 겁니다. 사업이 힘드니 일단 1억만 내놓으라고 저를 밀치고 물건까지 던져서 맞아 넘어지고 멍도 들었네요. 다음에 올 때까지 보험금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가는데 저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악귀 같은 빚쟁이 같다는 생각에 어찌나 서러운지 바닥에 명훈이가 던진 물건을 주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진수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마중을 나가면서 살짝 발목을 절었는데 집으로 들어오던 진수의 얼굴이 굳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진수가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보더니 제게 다가와 천천히 저를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팔목에 든 멍과 목에 난 상처를 보고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최명훈이죠? 와서 엄마한테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걔 성격 알잖니. 또 지 성질 못 이겨서 그런 거지 뭐. 엄마, 걔 고소해요. 네? 가정폭력으로 고소해서 더는 엄마한테 이런지 못하게 하자고요. 뭐? 고소를?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걔는 돈 받기 전까지 계속 올걸요? 그리고 그걸로도 만족 못해서 매번 또 아버지 재산 거덜낼 때까지 이 집 계속할 거고요. 어떻게,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요? 매번 제 핑계만 대면서 엄마랑 아빠 죄책감 건드리면서 지 이득만 챙긴 놈, 더는 가만히 못 둬요. 엄마, 저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아빠도 이제 안 계신데 제가 엄마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도 더 이상 돈 가지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진수의 말을 듣고 명훈이를 고소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폭행으로 말이죠. 그 당시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던 진수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근데 고소를 진행하면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걸 알게 됐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고소장을 준비하다가 저희 사무실 직원이 알아낸 건데 명훈이 앞으로 구속 절차 진행 중인 게 있다고 하던데요. 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된 게 3건이나 된대요. 2억 정도 되는 금액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고소하기도 전에
먼저 감옥에 갈 위기더라고요. 제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것도 그 합의금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민사 고소가 아니라 형사라니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진수가 그러더군요. 나중에 며느리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제게 제발 도와달라고 합의금이랑 또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다 업보라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참 악독하게도 부지런했던 게 제가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운이 그 녀석이 제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그걸로 은행 대출까지 신청한 거 아시나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신청된 거 물어볼 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뭐지 했는데 다 명운이 그놈 짓이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제게 돈을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진수가 은행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했고 명의 도용까지 더해져서 고소를 했네요. 끝내 제 아들 명훈이는 죗값을 받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게 됐어요. 형량이 확정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명훈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요. 다른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인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되죠. 근데 그 죄책감도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 한 게 없었거든요. 명훈이가 자라오는 환경에서 혹시나 진수의 입양 문제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말이죠. 근데 부모인 저나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 않았으니 받아들이는 자식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겠죠. 명훈이는 30이 다 되도록 계속 제 죄책감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려고 한 업보를 이제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이제라도 아들이 명훈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책임을 졌으면 하고요. 지금은 진수가 결혼을 한 후에 며느리와 함께 셋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한다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정말 부모로서 내 역할은 거의 끝났구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며느리 될 사람과 먼저 상의를 했는지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는 놀라고 또 고마웠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진수가 아니라 며느리가 얘기를 꺼내더군요. 진수 씨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부모님 아래서 자랐는지 다 들었어요. 아마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도 진수 씨도 아예 만나지도 못했겠죠. 진짜 같은 인간으로서 어머님이 존경스럽고 또 지금까지 진수 씨를 키워오시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진수 씨가 저랑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님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았으면 좋겠어요. 진수 씨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고 어머니께서도 받으실만 하니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또 감격스러워서 떠밀리는 척하고 아들네 부부와 같이 살고 있네요. 요즘 괜히 명훈이가 사고를 치고 고생을 시킬 때마다 진수의 입양이 과연 모두에게 맞는 일이었나 하고 고민했던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은 세상에 없죠. 모두 같이 사는 입장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해서든 접점을 맞춰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불만만 가지고 본인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아예 그 전에 선택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저 그날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작고 마른 아이를 만났던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잘한 일은 아마 남편을 만났던 거겠죠. 여러분은 아마 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명훈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려고요. 나중에 본인 죗값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거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면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겠죠. 그저 부디 어리석은 제 아들 명훈이가 본인의 문제가 뭔지 알고 제발 상황 탓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네요.
그날까지 저는 진수와 또 며느라이와 좋은 추억 쌓아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디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을 하시고 의심도 후회도 결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